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려 23분 동안 직접 밝힌 그 생각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일 관계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임 정부를 특히 강하게 비판했고요. 현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권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두 개의 발언을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3분 동안 있었던 발언이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은 역대 과거 정부도 이미 정부 재정으로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대법원의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고려해서 제시한 방안이 바로 제3자 변제안, 따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 기금을 기업들이 내고 그 기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이 제3자 변제안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전제 조건 없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에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 없이 그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자신들의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형수 국민의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 길게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보다는 먼저 야권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사실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저희야 당연히 굴욕외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3.1절 내 기념사보다도 한 4~5배는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그게 역사인식이 됐든 외교 관계가 됐든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 정치권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라. 국민 여론과 싸우자. 약간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나라는 의식이 그렇게 들 정도로 그냥 내 얘기가 맞는 거고 국민들도 현명한 국민들은 무조건 나중에 따라올 거야. 그리고 이게 그냥 맞는 거야 라는 굉장히 독선적인 모습을 20여 분간 그냥 쏟아낸 이 모두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이 일본에 대한 큰 짝사랑과 순애보를 정말 이 야당이나 국민들에 대한 조금의 포용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론이 분열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일방향적의 이 사랑을 보여주시나라는 안타까움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의 이야기. 이런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야당에 보여줬더라면 하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박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고 또 장철민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으셨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마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장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또 저희들도 정치권에서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서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길게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결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또 다른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긴 시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거 그야말로 작심한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야권의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조금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하는 기자회견 형식이었더라면 하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그런 홍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라면 충분히 서로 설득하고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의 전례를 보면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고 오면은 또 여야 대표들, 오부 요인들 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정치권에서의 바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과의 관계 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거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그 장을 좀 넓혀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좀 호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말씀하시기를 이완용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거북해서라도 만나기 어려울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민주당도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좀 자제하는 그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 뭐 신을사오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하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여당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조폭의 하수인이냐 이렇게 정말 거친 발언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응하겠죠. 그동안 줄곧 뭐 대통령 물론입니다.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표해 왔으니까. 물론이죠. 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 문제라서가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됐든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국론을 모아가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너무나 기본적인 일들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굉장히 독재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게 이번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됐든 다른 문제가 됐든 이 대통령실이 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번 이 일본에 대한 평가, 일본 이 대외교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치우쳐지고 일방향적으로 내주기만 한 그런 이 외교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일본 출신의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이시죠? 예, 맞습니다. 국적은.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들어보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 진위가 무엇이구나, 전달하려고 했던 진위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비판적인 생각을 좀 많이 예. 밝혀주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 성과에서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목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역시 평가할 만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일본 쪽에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렸다. 예. 뭐 일본 쪽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본 쪽의 전반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그 비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오히려 결단을 내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에 나서주었다. 이런 좀 언론의 논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쪽에서 볼 때 한일 관계가 진짜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평가할 만한 그 하나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결단의 기초가 된 부분인데요. 그거는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는데 예. 제가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사로서 지난 9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데가 제3자 변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었고 그것을 일부러 정관을 거쳤거든요. 할 수 있게. 예. 그러나 그 재단을 만든 특별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배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65년도에 보상금을 내는 내용을 이어서 한다라는 게 그 피해자 지원재단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정관을 고쳐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배상이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초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강행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사실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했거든요. 일본은 합의를 했다, 협의를 했다가 아니라 평가한다. 예, 한국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한 법적인 굉장한 문제가 좀 숨어 있다는 게 다 알지 않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 인권을 무시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일본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또 정권이 바뀔 때 또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을까. 일본이 불안시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구상권을 포기해라. 이러한 요구를 쭉 해왔고 그러나 그거 명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한국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완전히 위법이 되기 때문이죠. 구상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든가 그리고 재단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할 경우 그래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고 또 피해자들을 그 세 사람 생존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입법이라기보다 그 재판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가 대단히 불안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 이 시기에 많은 것을 한국한테 얻으려고 이게 호응을 한다가 아니라 이참에 앞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한국한테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독도 문제 이야기가 나왔다. 뭐 소녀산 제거해라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재개해라라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든가 일본은 호응이 아니라 계속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그것이 외교 문제로 피화돼 가지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배타적 민족주의하고 반일로 정치적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큰데를 더 분단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대로 이야기한 그 반대편으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세력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식민지 근성으로 진위를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다.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대립으로 갈 우려가 있는 말씀도 있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근대적인 콜립토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도요. 마치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지원 문제가 콜림톨 이런 식으로 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워딩도 저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예. 교수님 길게 말씀하시면 또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하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그렇죠.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고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방금 이야기한 저 부분은 반일론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전임 정부가 최악의 한일 관계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인데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것을 이 지금 메시지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갈라치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나마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정확한 생각을 뭐 잘 읽지 못해서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 단순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친일 지금 친일 감정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친일함으로써 이득 보는 세력도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합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과연 친일을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친일을 하면서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당이 단 한 군데라도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건 단순한 논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불리하다라는 걸 감수하고도 지금 한일 회담 강제징용에 대한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는 우리의 그 광범위한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정서 이 부분을 아직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잊지는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조금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해 보여요. 이게 여론이 설사 당장은 호응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판의 여론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을 것이다. 옳다. 그리고 시간이 일본 정부가 호응해 온다면은 그 시간이 그 답을 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변수가 있죠.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일본 정부가 호응해 올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일본 정부의 호응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일로 뭐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굉장히 유사한 세계관. 그런 어떤 이 선택의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 정도의 일방향적 외교를 뭐 선택했다는 게 아까도 저도 수뇌보 짝사랑 이런 표현도 드렸는데 정말로 그런 입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지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아니면 우리 호스카 유지 교수님처럼 전문가들께서 이 대등한 이 상호적인 외교 관계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국론 분열하는 외교가 돼야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을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의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다. 반일을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한 그런 어떤 이 인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 의원님, 잠시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한 세계의 원칙,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야 하고 이런 원칙이 달성되기 전에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겠느냐 이겁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물론 어려운 일이긴 예. 하지만 그런 대등한 이 외교적인 성과물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금 이 주권자들의 의무를 다하는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원칙들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런 일방적인 외교로 가게 되면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의 무제한적인 요구를 일본이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호 대등성의 외교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무제한적 요구에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발목을 잡혀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제 조건 없이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올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도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지만은 때가 된다면 뭐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답방했을 때 그때도 또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뭐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식민지 근대화론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께서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인종 갈등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나로 통합되고 백인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한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인식 하에서 그러면은 그게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 인식론과 비슷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생각은 만델라의 정신을 지금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금 자세나 앞으로의 이 방향도 이렇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열어놓고 포용하고 연대를 위해서 간다라면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분에서 뒤지기 때문에 일본 역시도 우리한테 호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번 지금 한일 회담에 대해서 자, 하나를 줬는데 하나는 왜 받지 못했느냐 이러한 외교적인 지금 협상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인식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협상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서 이걸 풀어가야 될
그런 지금 외교적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중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방한을 했을 때 그때 또다시 하나의 진전된 뭐가 나올 것이고 더 긴 미래에는 또 다른 것이 나올 것이다. 서로 양국이 협력해 가다 보면은 그런 긴 호흡과 긴 시각으로 대통령께서 이 결단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